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여성이자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막상 제 이야기를 하려니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거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실화랍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딸, 넌 그 장난기를 좀 줄여라. 남자들이 처음엔 그게 귀엽다고 좋아해도 나중엔 다 질린다. 저도 제가 장난기 심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인데 어떡하겠어요? 나이 먹고도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난기 덕분에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보고 독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당한 만큼 돌려준 것뿐이거든요. 아니, 사실 당한 것보단 덜 돌려줬죠. 제가 진짜 독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 인간은 아, 이 얘기부터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도 제가 정말 독한 여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부산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부산 영도에서 횟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자갈치 시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가게에서 회를 뛰셨죠. 바다 냄새와 비린내가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 전 그게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 네가 서울 가서 뭐 할 건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동생이나 봐주고 어머니나 도우다 편하게 가게나 물려받아라. 아버진 늘 그러셨지만 전 꿋꿋이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혼자 사는 게 녹록지 않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죠. 졸업 후엔 어느 한 무역회사 경리부에 취직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장부 정리를 도와서 그런지 숫자랑 씨름하는 게 제 특기였거든요. 월급날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혼자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지내면서 회사 생활 5년 차쯤 되니까 연봉도 꽤 올랐어요. 악착같이 모으면서 고시원과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나중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을 수 있었죠. 뿌듯한 마음에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30 넘으면 노처녀 된다. 아이, 잔소리는.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댄데. 난 혼자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퇴근 후 치맥 한잔하면서 드라마 보는 게 낙이었고 주말엔 친구들이랑 근교로 드라이브 가는 게 삶의 낙이자 전부였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31살, 딱 그 나이까진 정말 만족스러운 싱글 라이프였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하필 그날, 하필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을 만났으니까요. 운명의 그날은 회사 거래처 미팅 날이었어요. 상대 회사 사람이자 대표 아들이라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그냥 순둥이 그 자체였어요. 안경 쓰고 피부 뽀얗고 왠지 집안의 막내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죠. 그런 사람이 수줍게 웃으며 명함을 건네는데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 누님이시구나. 첫 만남에 나이를 밝히고 호칭도 틀리는 그 어설프고 서툰 모습에 다들 웃었고 저도 피식 웃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게다가 첫 미팅 때부터 제게 푹 빠졌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딱 봤을 때 그렇게 예쁘거나 호감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평범 그 자체인데 그 사람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취향이란 게 참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죠.
그 후로 그 사람은 제게 정말 집요했어요. 퇴근 시간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비 오는 날엔 우산 들고 서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야근한다니까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김밥이랑 커피 들고 나타났죠. 미정씨, 야근하느라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요, 준호씨. 이러지 마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시면 한 번만 제대로 된 저녁 같이 먹어주세요. 그럼 안 기다릴게요. 결국 그 끈질김에 져서 한 번 저녁을 먹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데이트 신청하고 맛집 예약해놓고 영화표 끊어놓고 자그마치 1년을 제게 그렇게 매달렸어요. 어느 날은 제 생일에 부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평생 미정씨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부디 허락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걸 왜 우리한테 허락을 받노? 준호씨, 우리 딸이 좀 까칠하고 까탈스러운데 감당되겠나? 근데 그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게 매력이에요. 그 말에 다들 웃었고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거란 믿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부지런하게도 아침마다 토스트 구워주고 커피 내려주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미정씨 밥 먹어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특히 제 장난기 많은 성격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받아줬어요. 한 번은 제가 그의 구두 안에 젤리를 숨겨놨는데 출근하려다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정아, 이거 내 간식으로 넣어준 거야? 고마워, 완전 서프라이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젤리를 아무렇지 않게 먹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양말짝을 일부러 다르게 넣어놔도 치약에 소금 넣어놔도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우리 와이프 또 장난치네.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랑 사니까 매일이 즐겁잖아. 저도 남편이 늘 재밌게 받아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심심할 겨를이 없는 날들이었죠. 시댁 식구들도 절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준호가 결혼하고 많이 밝아졌다 라며 고마워하셨고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가 분위기 메이커야. 우리 준호가 결혼 참 잘했지 하시며 좋아하셨죠. 이후에 남편 사업도 잘 풀렸어요. 남편 회사가 대기업이랑 큰 계약을 따내면서 매출이 2배로 뛰었고 우리는 판교에 새 아파트도 장만하게 됐어요. 부산에서 홀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아등바등 살던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다니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 커다란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이랑 와인 마시며 야경 보던 그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정아, 우리 이제 슬슬 아이 낳으면 어떨까? 그럴까? 하긴 뭐 이젠 가질 때도 됐지. 난 딸이 좋은데 어떻게 되려나? 나도 누나 닮은 딸이면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가졌고 정말 바라던 대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 당시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서 퇴근할 때마다 장난감이며 옷이며 잔뜩 사왔죠. 미정아, 오늘은 내가 우리 공주님 기저귀 갈아줄게. 당신은 쉬어. 정말 이제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세심하고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적어도 그땐 그랬죠. 평화롭던 저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제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만성 위염에 편두통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겹쳤죠. 몸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어요. 픽하면 쓰러질 정도였죠. 또 아파? 병원 좀 제대로 다녀봐. 맨날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처음엔 걱정하고 간호해주던 남편도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예전엔 제가 조금만 기침해도 여보 괜찮아? 곧바로 병원 가자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새벽에 위경련으로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좀 냈더니 나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좀 조용히 아프면 안 돼?
아님 나가서 자던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그날 거실로 나가서 자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아프니까 남편의 일상에 지장이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변해버린 태도와 눈빛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다가 아프게 된 건데 말이에요. 그때 마침 제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주셨는데 엄마는 남편의 변화를 단번에 눈치채셨어요. 준호 요새 왜 저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일이 바쁜가 봐 엄마. 일이 바쁘다고 아픈 마누라한테 저러면 되나? 에휴,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나도 알아. 근데 뭐 어쩌겠어.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고민이 있겠지. 저까지 남편 욕을 할 순 없어서 그렇게 둘러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는다고 해서 엄마랑 둘이 저녁 먹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정아, 너 비상금은 모으고 있지? 비상금? 나도 일하고 준호도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무슨... 아니야. 여자는 아플 때를 대비해야 돼. 그리고 남자란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네 아빠도 젊을 땐 나한테 잘했다. 아빠가 언젠 엄마한테 안 좋았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많은 거야. 네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몰라. 그때 내가 모아둔 돈 없었으면 나도 집 나가고 우리 집 풍비박산 났을 거야. 암튼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빼서 준호 몰래 따로 모아둬라. 나중에 병원비 들 수도 있고 뭐 혹시 모르는 일 아이가. 엄마의 그 의미심장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부터 월급의 30%씩 따로 빼기 시작했죠. 남편 모르게 부업으로 번역 일도 시작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아픈 몸으로도 할 만했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의학 논문 번역이나 계약서 번역 같은 걸 했는데 건당 페이가 꽤 괜찮았답니다. 물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 몰래 돈을 모으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비 명목으로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짜증 섞인 표정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죠. 이 돈이 언젠간 꼭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5년 동안 차곡차곡 모으니까 어느새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비상금 통장은 친정엄마 이름으로 만들어놨고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관리했어요. 정말 엄마 말씀대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병원비로 쓰일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지만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남편이 골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매주가 되고 나중엔 주말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여보, 이번 주말엔 애랑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미안. 이번엔 대표님이랑 라운딩이라 못 빼. 다음 주에 가자. 그땐 꼭 갈게. 다음 주도 골프 간다며. 깜빡했네. 그건 또 사업상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날 시간 내볼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딸아이는 아빠랑 동물원 가는 걸 한 달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번 약속이 미뤄지니까 더는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맨날 골프만 좋아해. 라고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딸아이도 어느새 아빠를 찾지 않게 됐고요. 옛날엔 참 사이좋은 부녀였는데 이젠 남편이 인사해도 딸아이가 인사받지 않고 방으로 쌩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정말 서운해했는데 뭐 다 자업자득이죠. 단란한 가족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괴롭긴 했지만 그게 현실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또 어느 날은 제가 또 위염으로 고생하던 때였어요. 택시를 불러 병원을 가려 했는데 혼자 남은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또 아파? 당신은 정말 맨날 아프네. 혹시 꾀병 아니야?
그냥 쓰린 정도인데 부풀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뭐? 꾀병? 내가 왜 꾀병을 부려? 아니 이유는 나도 모르지. 그냥 너무 자주 아프니까 이상하잖아.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이번 달만 벌써 50만 원 넘게 썼잖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줄 알아? 그리고 그 돈이 아까워? 다른 것도 아니고 치료받는 거야. 아이 낳고 8년 넘게 고질병 생겨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나한테 꾀병이냐고 해? 그게 남편이 할 소리니? 아니 아깝다는 게 아니라 됐어. 뭔 말만 하면 10마디를 한다니까. 혼자 가든지 말든지 해. 애는 내가 볼 테니까.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아픈 게 제 잘못도 아닌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야속하고 밉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남자들은 다 그래.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변해. 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그게 당연한 건가 싶다가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변할 순 있어도 배우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며칠 후 남편 골프백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손수건이었죠. 분명 제 립스틱 색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진한 핑크색 안 쓰거든요. 게다가 수건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는데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향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 그거? 그 캐디가 실수로 넣은 것 같은데 공 닦아주다가 떨어진 걸 주워 넣었나 봐. 캐디가 왜 손님 골프백에 자기 물건을 넣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아니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이 향수 냄새랑 립스틱 자국이 정말 캐디 거라고? 그걸 당신 가방에 넣은 거라고? 모르겠다고 나도. 진짜 왜 자꾸 의심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명하라는 거야? 그 설명이 말이 되나요? 그냥 대놓고 모르겠다고 시침밑대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때부터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남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차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소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회사 거래처 목록을 확인해 봤는데 그쪽엔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항상 토요일 골프 끝나고 그 주소로 가더라고요. 시간도 딱 마침 같은 시간으로요. 남편한테 모르는 척 슬쩍 떠보니 같이 골프하는 친구가 강남에 살아서 카풀처럼 데려다 준다고 하더군요. 또 어느 날은 남편 골프복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죠. 예쁜 글씨로 최고 하트, 오늘도 홀인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요. 제가 또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당신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버릴까 둘까? 뭐야? 내 주머니 뒤진 거야?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세탁하려고 뒤진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이 쪽지가 뭔데? 이 숫자는 또 뭐고?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지 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뭐냐고 묻잖아. 그냥 캐디가 장난으로 준 거야. 팁 많이 줬다고 고맙다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한테 사적으로 쪽지를 적어서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이 숫자는 뭔데? 아니 요즘 캐디들 다 그래. 친근하게 대하는 거야. 그들만의 영업이라고. 설마 당신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란 말이지? 그럼 그때 물었던 강남 오피스텔은? 그것까지 연결하면 답은 하나인 것 같은데? 말했잖아. 거긴 골프 친구 집이라고. 가끔 들러서 사업 얘기하려고 머물다 온 거야. 제발 의심 좀 작작해.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전 이미 그 태도에 확신하고 있었죠. 그날 엄청 싸웠어요. 남편은 제가 의처증 환자 같다며 정신과나 가보라고 소리쳤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실망해서 딸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죠.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니 더는 망설일 게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딱 한 번 전화했어요. 그것도 언제 올 거냐? 라고 묻는 것뿐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굽히고 알아서 돌아와야 했어요. 딸아이가 학교를 가야 했거든요. 돌아온 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집안 분위기는 늘 냉랭했고 딸아이도 엄마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밥 먹을 때도 대화 없이 TV만 보고 잠도 각방 쓰고 남편은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엔 아예 집에 없었어요.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데 성격이 저랑 정반대로 꼼꼼하고 신중하거든요. 언니, 형부가 진짜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확실해. 근데 증거가 없어. 좀 도와줄래? 흥신소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건 못하겠어. 무섭기도 하고. 형부가 그랬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확신하니까 내가 한번 미행해볼게. 주말 아침 골프 간다고 나간 남편을 동생이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 남편은 정말로 골프장엔 갔더래요. 경기도 어느 골프장이었는데 동생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동생이 곧바로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젊은 여자 캐디와 남편이 너무나 친밀하게 붙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라운딩 중에 계속 속닥속닥 대화하고 남편이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리고 심지어 뒤에서 껴안고 스윙 자세를 가르쳐주는 척 하는 모습까지. 사진 속 그 여자를 보니 긴 생머리에 마른 몸매여서 딱 남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언니 이거 봐. 이건 절대 일반적인 캐디와 손님 사이가 아니야. 바람이 분명해. 인간이 어떻게 이러지? 동생이 보내온 동영상에선 남편과 그 여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걸어가는 장면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 끝나고는 따로 남편 차를 타고 함께 어디론간 가더래요. 언니, 지금 형부가 그 여자랑 모텔 들어갔어. 사진은 못 찍었는데 내가 다 봤어.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동생 말로는 경기도 한 모텔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는 걸 봤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뒤에 동생이 골프하러 간 척하면서 골프장 직원한테 물어봐 그 캐디 여자의 정보를 캐내왔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잔 겨우 25이래요. 남편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 골프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캐디라면서 팁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언니, 우선 티내지 말아봐. 이대로 그냥 이혼해주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거래처 접대하느라 늦었어. 피곤해 죽겠네. 거래처? 토요일에 어느 거래처? 그 박 사장님 쪽이거든. 급하게 연락 와서 다녀온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랬구나. 얼른 쉬어 그럼. 뻔뻔한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절 속여왔던 거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속았던 거고요. 그 순간 정말로 증거 사진을 들이대면서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참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생 말처럼 전 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완벽한 이혼을 결심했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남편이 증거를 너무 안 남기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바로바로 지우고 카드 결제도 현금으로 하고 골프장에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동생이 찍어서 보내주긴 했었지만 그게 외도라고 단정짓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모텔 들어간 것도 동생이 보기만 한 거라 불륜을 입증하기엔 부족했죠.
저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려면 조금 더 확실한 무언가 필요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역시나 확실한 증거 없인 제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외도는 확실하다는 거네요. 하지만 고객님 남편분이 경제력도 있고 표면적으로 가정에 충실한 것처럼 보여요. 골프장 사진이나 모텔 목격담으론 그냥 친한 동료라고 하거나 우연히 같은 시간에 있던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모범적인 사장 아들로 통했고 주변에선 다들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골프를 좋아하는 것도 사업상 필요한 인맥 관리라고 포장하면 그만이었죠.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만성 담낭염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참다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며 수술을 권했죠. 담낭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염증도 심하고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도 한편으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신혼 시절 제가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때 남편이 회사도 빠지고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간호해줬었거든요. 자기가 아픈 거 보니까 내가 더 아파 라면서 눈물까지 흘렸었는데 저는 그 시절이 생각나서 바람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담낭 수술 받기로 했어. 또 수술? 담낭 수술은 뭐야? 뭐 얼마나 드는데? 보험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혹시 수술날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래. 하필 그날 나 지방 출장인데 중요한 계약건이라 못 빼. 수술 날짜를 좀 바꾸면 안 돼? 아내가 수술한다는데 출장이 더 중요해? 그 일정을 바꿀 순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출장은 일인데 어떻게 바꿔.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더니 이제 수술까지 해? 보험이 된다 해도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그리고 또 간병인 비용이 뭐야 한도 끝도 없잖아. 그 순간 폭발할 뻔했는데 간신히 참고 답을 했어요. 당신이 그 어린 캐디랑 놀아나는 동안 난 아파 죽겠는데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그 내연녀 얘기를 다 꺼내버릴까 했지만 속으로 꾹 삼켰죠. 지금 외도를 폭로해봤자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증거도 부족하고 남편은 끝까지 부인할 테고 이혼하면 남편과 그 여자만 행복한 일이 될 테니까요. 됐어. 이런 인간인 거 알면서 말 꺼낸 내가 멍청이지. 혼자 갈게. 대신 나한테 무슨 일 생겨도 후회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기긴 뭐가 생겨. 간단한 수술이라며. 누가 알아?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지. 뉴스 보면 맨날 의료사고 나오잖아. 제가 당시 장난으로 한 말인지 비아냥된 건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제 말로 인해 남편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봤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전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네 라는 표정이었달까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밑바닥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건지. 내가 죽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그 젊은 여자랑 떳떳하게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한 재밌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이 수술을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남편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증거를 잡고 대대로 망신시킬 완벽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수술 날짜와 가까워졌을 즈음 집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침실, 옷장 위, 거실 TV 뒤, 주방 냉장고 위까지 인터넷으로 산 최신 기기들이라 화질도 좋고 소리도 선명하게 녹음됐죠. 곧장 핸드폰으로 연결해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는 여동생에게만 제 계획을 살짝 알려줬어요. 수술하고 나서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대로만 해줘. 언니 대체 무슨 계획인데 그래? 또 이상한 장난치는 거지? 복수극을 할 건데
자세한 건 일단 지켜봐. 그 인간 진짜 정체를 확인할 거야. 큰일을 앞둔 것 같아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했어요. 이제 곧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동안 모아둔 5천만 원도 드디어 요긴하게 쓸 때가 온 것 같았죠.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대기실이 참 썰렁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오긴 했는데 표정이 영 귀찮다는 듯 했죠.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1시간 넘게 앉아있는 동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여보, 나 무서워. 전신 마취 처음이라 혹시 못 깨어나면 어떡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요즘 의술 좋잖아. 담낭 수술 정도야 간단하게 끝나. 걱정하지 마. 그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때는 제가 손톱만 다쳐도 난리였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수술실로 들어가는 스트레처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수술 잘 받아. 끝나면 연락해. 그래. 나 한동안 집에 없을 테니까 회사 갔다 집에서 푹 쉬어. 전 일부러 집을 강조했죠. 남편은 제 손 한번 잡아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휙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측은한 눈빛으로 절 봤던 게 기억나네요. 아마 저런 무심한 남편이 다 있나 싶으셨겠죠.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어요. 복각경으로 하는 거라 생각보다 간단했죠.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리니 여동생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언니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네 형부는? 안 보이던데? 그래? 잘 됐네. 동생이 이를 악물며 말했지만 전 오히려 담담했죠.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서영아, 이제 시작하자. 내가 세운 계획 도와줄 수 있지? 우선 형부한테 전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줘. 동생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제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전화해 연기를 시작했어요. 평소엔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애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죠. 울먹이는 것도 정말 리얼했어요. 형부 큰일 났어요. 언니가 수술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켜놨는데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뭐?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분명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심장마비였대요. 마취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손 쓸 수가 없었다고. 형부 지금 오실 거예요? 언니 마지막이라도 보려면... 나 지금 대전 출장 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는데. 대전 출장? 아까 분명 회사 간다고 했는데. 동생도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형부가 멀리 계시면 어쩔 수 없죠. 장례식은 저희 친정에서 알아서 준비할게요. 장례식장 잡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수고가 많네. 내일은 꼭 갈게. 네, 형부. 근데 슬프지 않으세요? 언니가 죽었는데 덤덤해 보이시네요. 당연히 슬프지. 너무 충격이라 아직 실감이 안 나. 일단 끊을게. 전화를 끊고 동생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언니, 형부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심지어 슬픈 척도 제대로 못하네.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집에 설치한 녹음기 켜놨지? 응, 다 준비됐어. 근데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서영아, 난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그 인간 본색을 완전히 까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아?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그 비상금이 드디어 쓰일 때가 왔어요. 먼저 관체험장이라는 곳을 찾아갔죠. 요즘은 웨일 다잉이 유행이라 죽음을 미리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찍었어요. 그리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대학 동창한테 특별히 부탁했죠. 야,
나 좀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줘. 진짜 리얼하게. 무슨 일이야? 설마 보험 사기 치르는 건 아니지? 아니야.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제발 부탁이야. 친구는 2시간에 걸쳐 정말 완벽한 분장을 해줬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움푹 들어간 눈두덩. 거울을 보니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죽은 사람 같았어요. 관에 누워서 찍은 사진을 본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언니 이거 너무 리얼하잖아. 진짜 무서워. 하마터면 나도 속을 뻔했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가짜 사망진단서와 장례 서류도 만들었어요. 물론 완전 불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남편 속이는 용도로만 쓸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문제되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딸을 친정으로 데리고 갔죠. 동생이 남편에게 사진과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또 연기를 했어요. 형부, 언니 보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 쪽으로 잡았어요. 도심은 너무 비싸서.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 벌써 이렇게나 많이 준비된 거야? 알았어, 수고가 많네. 내일 오전엔 꼭 갈게. 네. 근데 형부, 혹시 언니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일단 그대로 둬.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게. 네. 참, 그 조카는 저희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 줄래? 고마워. 내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남편을 완전히 안심시킨 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원격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예요. 대전 출장이라더니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도 너무 편안해 보였고요. 그러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 골프장 캐디였죠.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 딱 봐도 어린 여자였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그 여자가 품에 확 안기더라고요. 오빠, 진짜야? 그 아줌마 진짜 죽은 거 맞아? 그래, 방금 처지한테 다시 확인했어. 수술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와, 대박. 진짜 신기하다. 이제 우리 진짜로 수마 다닐 필요 없겠네? 그러게 말이야. 운명이 우릴 돕는 것 같아. 오늘은 특별히 축하 파티나 할까? 샴페인 좋은 거 사놨어. 장례식 안 가봐도 돼? 내일 오전에 가기로 했어. 어차피 오늘 장례식 예약하고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뭐. 그 여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드레스룸으로 직행하더니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더라고요. 으액, 아줌마 옷들 완전 촌스러워.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녔대? 다 버려야겠다. 근데 이것 봐. 명품 가방이네? 꽤 여러 개 있잖아. 이건 내가 쓸게. 그래, 다 가져. 이제 네 거야.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아끼면서 모아온 물건들을 그 여자가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죠. 오빠, 근데 딸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초등학생이라며. 기숙학교 보낼 생각이야? 경기도에 괜찮은데 알아봤어. 우리끼리 새 출발하려면 애는 좀 거추장스럽잖아. 역시 오빤 계획적이야. 그럼 오늘부터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당연하지. 오늘부터 네가 내 마누라다, 이혼녀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소중한 딸을 거추장스럽다고? 기숙학교로 버린다고? 이 인간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절대로 그럴 순 없죠. 이제 정말 제대로 복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는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동생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절 데리고 왔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 복강경이라 회복 빠르대. 그보다 연락 다 했어?
언니가 보내준 연락처에 문자 돌렸어. 언니랑 자주 만났던 부부 모임 사람들이랑 형부 회사 사람들 맞지? 시간 맞춰 다 모인대. 언니 얘기 듣고 다들 기가 막혀 하더라. 제가 미리 준비해둔 중요 연락처 목록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 모임 친구들 4커플, 그러니까 8명이죠. 다들 저랑 남편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특히 그중에 정희 언니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수진인 방송국 PD였죠. 이 사람들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미정아, 진짜야? 준호 씨가 정말 그런 짓을? 정희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들어봐. 이거 어제 녹음한 거야.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어줬어요. 오늘부터 네가 내 마누라다 라는 부분이 나오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미친, 이게 사람이야? 아내가 죽었다는데 바로 다음 날에 파티를 해?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인간은 확실히 혼내줘야 해. 수진인 자기 카메라까지 가져왔어요. 언니, 이거 다큐로 만들면 대박일 것 같은데? 물론 언니가 싫으면 안 하지만. 아니야, 찍어. 대신 나중에 쓸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그리고 저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남편 회사 사업 파트너 2명도 합류했어요. 김 팀장과 박 부장이었는데 마침 그들도 남편의 최근 행보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모님, 사실 준호 씨가 요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서 조사하려던 참이었어요. 얼마나 빼돌렸는데요? 한 2억 정도? 아마 그 여자한테 쓴 것 같은데 마침 심증은 있고 물증이 부족했거든요.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죠. 밤 10시, 남편이 그 여자와 가장 마음을 놓고 있을 시간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우리 일행 12명이 조용히 우리 아파트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수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떨리더라고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음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니 남편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자기야, 이제 그 병든 여자 간호 안 해도 돼. 10년 동안 지옥이었어.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고 병원빈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오빠 정말 고생했어. 이제 자유야. 그래, 자유야. 오늘부터 네가 이 집 진짜 주인이라고. 오빠도 가만 보면 참 나쁘다. 그래도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그럼 뭐해, 정이 없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애 낳고부터 맨날 아프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너처럼 젊고 예쁜 여자가 최고야. 바로 그 순간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파티가 한창이었구나. 재밌어 보이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거실은 완전 난장판이었죠. 비싼 와인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제가 아끼던 그릇들이 깨져 있었어요. 안방에선 시끄러운 클럽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소파 위의 광경이었어요. 남편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 캐디는 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그것도 제가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거였어요. 두 사람이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려던 순간이었죠. 우리가 들어온 걸 알아차린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공포, 충격,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한꺼번에 나타났죠. 와인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더니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여보, 어떻게... 분명 죽었는데... 관사진도 봤는데... 그 캐디는 더 심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숨으려고 했죠. 야! 귀신이야, 귀신! 죽은 사람이 살아왔어!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어요. 귀신 맞아.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복수하러 온 귀신이지. 그때 뒤에서 부부 모임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들어왔어요. 와, 준호 씨 정말 대단하네요. 부인 장례식도 안 치렀는데 벌써 재혼 파티세요? 어머,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이야, 실제로 이런 인간이 있다니? 다들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아예 방송국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실화입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4시간도 안 돼서 불륜녀와 파티를 여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황급히 바지를 찾아 입으려 했지만 바지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했어요. 그 추태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사업 파트너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준호씨,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부인인데 이런 인간이랑 같이 일을 했다니 소름 돋네요. 우리 회사 이미지 다 망했네. 그 캐디는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가운끈을 꼭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미망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망인? 내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미망인이야? 그리고 설사 미망인이어도 애 딸린 남자랑 이렇게 놀아난다고? 캐디가 도망치려고 하자 동생이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이제 시작인데.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지.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 TV에 연결한 후 그동안 녹음하고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틀었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준호 씨의 진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튼 건 어제 저녁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어요. 그 병든 여자 드디어 죽었어. 10년 동안 지옥이었다니까. 딸은 기숙학교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하면 5억은 나올 거야. 그럼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자. 같이 온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우리가 10년을 알고 지내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저런 아빠 밑에서 자랐다니. 정희 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정아, 이건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불륜 증거가 명백하니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김 사장도 곧바로 준비한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횡령 관련 고발장입니다. 이미 검찰에 접수했어요. 준호 씨가 회사 공금 2억을 빼돌린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공금 횡령은 중죄인 거 아시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횡령? 그건 오해야. 난 그냥 잠시 빌린 것뿐이야. 빌린 거? 이 여자한테 차 사주고 명품 사주고 오피스텔 월세 내주는 게 빌린 거예요? 그제야 그 캐디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소리쳤죠. 뭐야? 오빠가 준 선물이 다 훔친 돈이었어? 아이, 난 몰라. 난 정말 몰랐어. 그러면서 가운을 벗어던지고 자기 옷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신 나갔었어. 미쳤다고? 몇 년 동안 미쳐 있었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 방금 전까지 10년 동안 지옥이었다고 했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 옆에서 캐디는 겨우 자기 옷을 찾아 입고 있었죠. 정희 언니가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지금 당장 서명해요. 안 하면 이 모든 영상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준호 씨 회사 거래처, 친구들, 친척들 다 보내줄 수도 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죠.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도장이 삐뚤어졌어요. 이제 짐 싸서 나가.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여보, 아니 그래도 며칠은 시간을 줘.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이 여자 집에 가면 되잖아. 아까 내 마누라라고 했으니까. 그 캐디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막아섰죠. 어디가? 언니한테 사과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다신 연락 안 할게요. 그리고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간 거죠. 친구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우 씨는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제명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사업 파트너들도 차갑게 말하고 떠났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해고 통보서 보낼 겁니다. 횡령권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형사고발은 취하 안 합니다. 결국 거실에는 저와 남편, 동생만 남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이게 다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 뭐 내가 너한테 바람 피우라고 했어? 내가 죽었다고 파티하라고 했어? 네가 스스로 한 짓이잖아. 일주일 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러 가정법원에 갔어요. 근데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증명해 보일게. 뭘 증명한다는 거야? 지금 그 여자 불러서 네 앞에서 완전히 끝낼게. 확실하게 정리할게. 그럼 믿어줄 거지?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재밌는 것 같아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좋아, 한번 해봐. 정말 그렇게 하면 믿어줄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캐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폰을 빼앗아 스피커폰으로 바꿔뒀죠. 여보세요? 오빠?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제 연락하지 마. 끝이야. 목소리가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근데 그 여자가 바로 받아쳤어요. 뭐? 오빠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도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 캐디가 계속 말했죠. 어제 보낸 문자 깜빡했어? 자기야, 조금만 참아. 이혼하고 바로 결혼하자. 아직도 널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이렇게 보냈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만 해도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문자 보냈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설마 그냥 나 붙잡아두려고 한 말이었어?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는 이내 다짐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났다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내가 매달릴 줄 알고? 여태 만나달라 해서 만나준 건데 주제도 모르고 끊어. 전화를 끊은 남편은 희망에 찬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여보, 나 끊어냈어. 이 정도면 되지? 우리 이제 갈라서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제발 수습 좀 해줘. 당신이 벌인 일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구나. 딱 해라. 그래, 끊는 건 잘했네. 그럼 이제 가자, 이혼하러.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남기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자기에게 또 거짓말한 거냐며 화를 내며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니 사랑꾼 컨셉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판사님, 전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잠시 실수했을 뿐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기가 막혀 하셨어요. 피고인이 원고 사망 소식을 듣고 불륜상대와 축하 파티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술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동료와 함께 충격받아서 자유다라고 외쳤다고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변명할 생각 마세요. 판사님도 영상을 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죠. 더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이혼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원고 청구액 전액 인정. 양육권과 친권 모두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인 피고의 책임을 고려하여 8대2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저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이혼 후 저는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곧장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남편과 있던 곳에 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집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두 번째 인생이란 이름으로요.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 2층은 저와 딸이 사는 공간으로 꾸몄죠. 딸이 처음엔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부산으로 온 거야? 난 서울에 있어도 괜찮은데
아니야. 엄마가 여기서 살고 싶었어. 바다 보면서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아서. 근데 아빤 보고 싶지 않아? 초등학생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엄마 나 다 알아. 아빠가 나쁜 짓 한 거.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나쁜 건 아빠잖아. 엄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겪은 딸이 불쌍하면서도 대견했죠.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금세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만드는 수제 케이크랑 부산 스타일 팥빙수가 특히 인기였죠.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단골이 됐고요. 무엇보다 제 건강이 놀랍게 좋아졌어요. 만성 위염도 사라지고 편두통 없어지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형부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때 그 횡령 문제로 실형받았대. 3년형이래. 항소했는데 기각됐다고. 그래?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자업자득이니까. 뭐 생각해보면 안타깝지도 않네. 그리고 내가 그 골프장 가서 알아봤는데 형부가 만나던 그 캐디는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했대. 그 남자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유부남이라서 문제가 많나 봐. 해고당한 거 보면 어쩐지 그 여자 보통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 결국 그렇게 가네. 그것도 자업자득이네.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증오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그냥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죠. 예전엔 분명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정도로 마음이 변한 걸 보니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아주 가끔씩 남편이 연락을 해오지만 읽지 않아요. 이젠 번호도 차단해버린 상황이죠. 더 이상 제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다시는 남편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말이에요. 딸과의 일상도 행복하고 제 일을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죽은 척했던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누구도 살펴주지 않으니 스스로 길을 찾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